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오늘 하늘 대체로 흐리겠지만 무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2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볕이 강하지 않아도 한낮에 31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옷차림과 수분 섭취에 신경 써주시고요. 오후에 강원 내륙과 산지의 곳에 따라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작은 우산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약간의 비 소식 있는데요. 이번 주 대체로 구름 많은 나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고자 공군 본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의 오랜 이슈인 군소음 피해 현황과 주민들의 의견 들어보고요. 원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각국의 문화와 일상을 담아내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 동아리를 결성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북권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영월군 통신원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죠. 6월 3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달 강원 지역의 기업 업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6월 강원 지역 기업 심리지수는 88.1포인트로 전달보다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7월 전망지수는 89.8포인트로 6월보다 4.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강원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인력난 인건비 상승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군은 6월 한 달 동안 학교 주변 음식 판매점 51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불량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과자류 판매 3건, 조리위생 불량 1건이었습니다. 위생 불량 물품은 현장에서 폐기됐습니다. 원주시가 7월 원주사랑 상품권 발행분부터 월 발행 규모를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구매 지원율을 5%에서 7%로 각각 상향합니다. 원주시는 최근 지역 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확정에 발맞춰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발행 규모와 구매 지원율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횡성 지역 주민들의 군용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횡성군과 횡성읍 이장협의회가 공군본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현장에서 오랜 시간 대응 활동을 이어온 단체를 연결해서 피해 현황과 주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봅니다.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박재경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재경입니다. 예, 횡성 지역 군용기 소음 문제는 오랜 시간 누적돼 온 사안이죠. 먼저 현재 소음 피해 실태는 어느 정도이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먼저 전해주실까요? 너무 오랫동안 소음에 시달려온 탓에 사실 많이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다른 공공공항과 다른 특성이 있어서 횡성은 그 어느 곳보다 소음 피해가 심각합니다. 예. 특히 그 전투 비행단이 있어서 전투기가 이제 훈련할 때 내뿜는 소음도 당연히 크고 심하지만 여기는 그 블랙이글스라고 하는 그 전투력과 무관한 고개 비행단이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개 비행단 그 블랙이글스가 훈련 때마다 내뿜는 극심한 소음 때문에
사실은 마주 앉아서 대화도 정상적으로 나누기 어려울 정도고 전화 통화도 어려울 정도로 소음이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블랙 이글스가 공중에서 고개 비행을 할 때 궤적을 만들기 위해서 내뿜는 그 스모크가 있는데 그게 경유예요. 경유가 우리 머리 위에 뿌려지고 있는 그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0년 12월 7일 이후부터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데 문제 제기 이후에는 공군 측에서 원주 8전투비행단 상공에서만 훈련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국에 있는 그 전투 비행단으로 이제 전개해서 그들은 전개 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소음 피해는 많이 절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주 앉아 대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전화 통화도 네네. 물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 횡성군과 이통장 협의회가 공군에 제출한 건의서에서는 이제 보상 대상 확대뿐 아니라 비행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구역 설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뭐 지형적 요소나 공동생활권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소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주민들이 겪어온 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보상 부분이기 때문에 그간에 뭐 겪어온 고통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꼼꼼하게 챙겨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물론 지금 현재 보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소음 보상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블랙 이글스 공담의 군용기 소음에 관련된 문제를 사후적인 보상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좀 희미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네.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문제는 또 보상과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말씀이시겠죠. 네네. 네. 그런데 현재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서 일부 마을만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한 지역 내 갈등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바로잡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1, 2, 3종으로 나눠서 보상금을 차등하게 보상하고 있는데 3종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소음이 극심한데 왜 3종이냐, 2종, 1종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단계적인 상향을 요구하시는 편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3종 지역에 보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 지역에서도 소음이 심하다. 그러니 보상 지역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활동을 해오면서 이거는 입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에서 경계가 뭐 이렇게 나눠져서 어떤 집은 보상을 받고 어떤 부분은 집은 보상을 못 받고 하는 부분들은 근본에 이제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연초에 시작되는 소음 보상을 통한 새로운 소음 지도, 보상을 위한 소음 지도가 마련될 때 반영이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물론 보상금의 현실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예, 1종, 2종, 3종으로 나눠서 차등 보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나누는 기준이 그러면 뭐 비행장으로부터의 거리인가요? 비행장으로부터 거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소음 측정을 하게 되고 그 소음 측정된 결과에 따라서 지도를 놓고 이제 소음 등고선을 그리게 되는데 거기에 일정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3종, 뭐 2종, 1종으로 웨클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3종, 2종, 1종이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음 등고선이 소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횡성군이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 병행 추진 중인 생활 밀착형 지원 사업들이죠. 예를 들면 뭐 의료 지원이나 학교 방음 시설 설치 같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1년에 한 번 성심성으로, 일회성으로 공군이 뭐 의료 지원, 사실은 이것도 새로울 건 없고요. 저희가 2020년 이후에 요구했던 실무적인 협의나 그 공군 참모총장을 만났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들은 전략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주민들에게 뭐 무료 의료 봉사 정도 해주고 나서 기존에 본인들이 하고 있던
이 극심한 폐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을 합리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주민들에게 크게 도움되지 않을 이런 선심성 부분을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지금 시점에서 왜 그 공군본부에 이런 부분을 요구하느냐,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또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뭔가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새삼스러울 게 없고, 더군다나 우리 이번에 참여한 이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 주민단체들이 이장협의회를 포함해서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2017년도 이후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만을 별도로 꼽아서 지금 시점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주민들 입장에선 체감이 잘 안 되고 일회성 지원이 그치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없습니다. 이미 진행됐고 요구가 되고 있던 부분이고요. 예, 개인적인 의견도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9년 제정된 군소음 보상법에 따른 주민 보상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앞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보상 기준이나 이제 뭐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문제가 많습니다. 이 보상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그 군소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 사적인 법무 대행 기관들을 통해서 판례로서 확정된 그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지나도 시간이 한참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가 오름이라든지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을 너무나마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보상금에 대한 현실화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골이 지금 초고령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또마다 이 보상금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직접 서류를 들고 나가서 신청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잖아요. 이미 행정기관상의 그 행정 정보 서로 공유를 통하면 그런 불편한 상황을 안 만들어줘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이 문제만큼은 그렇게 예전처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고 해야 되는 걸 반복하는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 여러 가지 비용 부담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지급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감액 기준이 있어요. 지급하는 금액도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면서 또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액 기준을 너무 좀 불편하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상 절차의 문제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앞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군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신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 지난 25일 날 신임 대통령께서 광주 방문하면서 광주 무안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TF 설치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블랙이글스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중앙 정치권에 대한 요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투쟁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횡성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위원회 박재경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모여 원주의 모습을 미디어로 담는 동아리가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동아리 스토리 브릿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함께하는 미디어 동아리가 있다고요? 네, 일본과 태국, 필리핀을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 출신으로 원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모여서 만든 미디어 동아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스토리 브릿지인데요. 원주에서 20년 이상 살아온 외국인 10명 정도가 원주에서 통역, 요리, 전통춤, 강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를 만든 겁니다. 원주에서 열리는 다문화 축제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이런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 담고 기록해서 시민들과 나누고 또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동아리의 이름을 스토리 브릿지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스토리 브릿지는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추진하는 맞춤형 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활동 장소와 미디어 장비 또 강사 지원까지 받아서 전문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스토리 브릿지 회장 마츠모토 시즈카 회장에게 동아리 소개 들어봤습니다. 지역 내 이제 기관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미디어를 통해서이거든요. 요즘은 미디어 교육이 흔하긴 합니다. 근데 교육을 한 번 받고 나면 이제 그걸 꾸준히 활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단발성 교육이 아니라 교육 이외에도 지속적인 멘토링과 장비 또는 대관 지원을 통해 단체나 기관이 스스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교육기관과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환경에서 미디어가 적극 쓰일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미디어 활용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원주 시민들에게 언제든 열려있는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이니까 저희를 이제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아리 스토리 브릿지의 회장인 마츠모토 시즈카 씨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지원 사업을 하는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한현석 담당자의 사업 소개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스토리 브릿지 회장의 목소리는 이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네. 하고요. 자, 외국인 시민들의 미디어로 표현할 원주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한데 앞서 동아리가 이제 원주시 영상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는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떤 지원인가요? 네,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미디어 강사가 촬영부터 편집까지 다양한 미디어 교수를 교육합니다. 영상 미디어 센터에 마련된 다양한 기기와 시설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토리 브릿지 회원들은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 촬영 편집법을 배우고 있고 또 캠코더를 비롯한 센터의 장비를 활용해서 시민들과 소통할 기회도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스토리 브릿지뿐만 아니라 미디어 활용에 관심 있는 단체나 동아리가 있다면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이런 미디어 활용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센터의 이 지원 사업에 관해 문의하면 지속적으로 미디어 멘토링과 장비 또 시설 대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한현석 담당자가 소개한 센터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스토리 브릿지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동아리 회장인 마츠모토 시즈카 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스토리 브릿지는 원주에 거주하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여 만든 미디어 동아리입니다. 올해는 스토리 브릿지 동아리 미디어 역량을 키우는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영상 편집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각자 자신의 이야기나 관심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 후기를 나누는 톡쇼 콘텐츠도 함께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동아리원들은 또 다양한 미디어로 시민들을 만날 계획이라고요. 네, 이 동아리 부원들은 매년 댄싱 카니발 같은 지역 축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역 곳곳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현장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콘텐츠를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다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토크쇼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의 이야기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시선에서 담아낸 콘텐츠로 표현할 이 스토리 브릿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이분들의 시선에서 탄생한 원주의 모습은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미디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의 미디어 활용 지원 사업에 문의해서 지원도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순서로 영월군 통신원 연결해보죠. 윤병화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병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현재 세경대학교 병원의료정보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죠. 문화예술 분야에도 높은 식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영월 소식 잘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첫 시간인 만큼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영월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주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영월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 문화도시는 영월, 원주, 평창, 속초 등 강원도에도 지정된 지역이 있어서 청취자분들께도 비교적 익숙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화도시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문화도시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일정한 사업을 육성을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환경을 조성을 해서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도시인데요. 예. 즉 문화도시는 매력을 느끼고 그다음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고 싶은 도시, 체류하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현재 문화에 이렇게 주목하냐? 바로 이것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힘 때문입니다. 네. 문화는 지역의 정체성, 그다음에 경제성, 삶의 질을 형성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고요. 지역 주민들과 도시의 삶을 광범위하게 변화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좀 보면 2000년대 이전부터 유럽에서도 아메리카에서도 유네스코에서도 문화도시 사업이 정착이 됐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영월의 경우는 지난 2022년에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이 됐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됐는지 알려주실까요? 예. 영월은 1년 전 2021년에 약 5개월간 예비 문화도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문화도시를 준비를 했고요. 1년간 자체 예산으로 예비 사업을 운영을 했고 2002년에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2025년이 올해가 이제 3년째입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인구 감소 문제라든가 혹은 지방의 소멸 문제, 그다음에 도시 발전이 많이 정체되어져 있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대에서 많은 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영월은 3년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문화도시는 각 지역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또 지역 주민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죠. 자, 그럼 문화도시 네. 영월이 추구하는 비전과 전략은 무엇일까요? 예,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마 기억하시기로 영월이 광산도시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광산도시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문화도시를 통해서 문화광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영월이 추구하는 비전을 좀 보면 시민 행동으로 빛나는 문화충전 도시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데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전략을 좀 짜고 있는데요. 사이사이 구비구비 구석구석 좀 재미있는 주제로 삼았는데 예. 사이사이는 사람 연결한다는 의미로 단절된 이웃을 공동체를 다시 연결하고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서 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것이고요. 구비구비는 정체된 시간을 역동적으로 바꾸어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석구석은 폐쇄적인 공간을 개방된 공간으로 전환시켜서 문화 거점 지역을 만들어서 문화적인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사이사이, 구비구비, 구석구석 세 가지 전략을 네. 소개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어떤 사업들이 중심이 되고 있나요? 올해는 이제 일상 속에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좀 지향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업들을 쭉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두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먼저 아카이브 영월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기록관을 구성을 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삶과 기억을 기록하고 영월의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발굴된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문화자산 가치 발굴 활용, 그 다음에 도시자산 브랜딩, 문화충전 테스터 등을 열어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들이 직접 주도해서 시민 주도형 축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시 기획자, 그 다음에 문화 기획자, 축제 기획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문화광고학교, 지역생활 실험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문화 창업이라든지 문화 기획 현장에서도 다양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다채로운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영월이 지향하는 문화도시는 어떤 모습인지 간략하게 끝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도시는 거창한 예술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이 문화가 되는 도시,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 도시를 만들어가고요. 그것이 바로 영월이 꿈꾸는 문화도시일 겁니다. 영월 문화관광재단 산하 영월 문화도시 센터가 있어서 이곳에서 소규모 축제라든가 문화충전샵 등 거점 기반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서 잘 듣고 계셨다가 영월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월의 문화도시 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찬 첫 시간이었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병화 통신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순서 마칩니다.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